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이 실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 사용도 불사할 거라면서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지체하지 않고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현재 방통위원들 임기를 고려하면 오는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점검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에는 어민 단체장과 면담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일 강요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유흥주점을 돌며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방송을 한 한국인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현지 매체까지 보도되면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경찰은 수익금 1,000여만 원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을지 연습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를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정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전쟁 초부터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거고 이는 본격적인 싸움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 기반 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거라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공습 상황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핵 사용도 불사할 거라며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핵 경보 전파 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 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당 측 불참으로 파행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모였지만 장제원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 회의는 애초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인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일단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관련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여부 등 안건 협의가 안 됐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며 이 후보자에게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 공격을 이어갔을 뿐 결정적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명령이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동관 후보자는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이동관 씨는 낙마 사유가 벌써 6가지, 7가지가 되는 분이에요. 이동관 후보자가 YTN 기사가 확인한 일방적인 허위 사실을 했다라고 해서 5억 손배소를 걸었어요. 언론을 상대로 해서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렇게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지체하지 않고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법률에서 정할 절차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까지며 불발된다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23일까지인 걸 고려하면 오는 24일에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이사장 해임은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방통위가 최근 4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건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결혼이라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당 성향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권 이사장 해임안을 처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9개 단체는 방통위 바깥에서 집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은 최악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본인 사건으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이 방탄국회를 주장하는 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건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회기를 중단할 수 없는 9월 정기국회 전, 즉 8월 임시국회 때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8월 말까지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에 맞춰서 북한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했고 같은 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발사 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해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합참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미는 관련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대로 감시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함선의 크기, 미사일의 비행 거리 등을 토대로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미사일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 아닌 일반 대함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전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하고 일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사실관계만을 적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2명은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먼저 조사본부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1사단장 등 사실관계만을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한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있었던 성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30대 남성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빈소와 공원 주변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고요? 네, 경찰은 모레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최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이후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한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한 대와 PC 한 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가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거 최 씨의 병원 진료나 치료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사이코패스 검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빈소 그리고 범행 현장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빈소와 범행 현장에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망이 알려진 이후 사흘째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를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인들은 범행 당일 방학임에도 맡은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려다 변을 당한 만큼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취재진이 범행이 이루어진 공원을 찾았을 때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추모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추모객들은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강력범죄가 또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신림역과 서현역 등 시민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같이 둘레길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지자체와 CCTV 설치 등을 협력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인호 서울관악구 의원이 지난해 12월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홍보한 것을 두고 최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최 의원은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관계도 파악되지 않은 폭언이 이어져 댓글창을 막는다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성별을 매개로 한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런 태도가 관악구의 치안을 훼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이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금속기구입니다. 호신용품으로 판매되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 발생 며칠 전 광주에서는 한 중학생이 이런 흉기로 싸움을 벌여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호신용품이 양날의 검이 된 셈입니다. 최근 이딴 묻지마 범죄 탓이겠죠.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쇼핑몰 차트를 보면 전체 키워드 중에서 호신용품이 이렇게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에도 가지고 타려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14개 공항에서 안보 위해 물품 42건이 적발됐는데요. 이 중 호신용품이 28건,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너클은 지난 5월 첫 적발된 이후 11일까지 5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호신용품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고 위탁수화물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는 사서 보유하기 쉬운 호신용품들, 해외에서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을까요?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미국도 21개 주에서는 불법이고 17개 주에서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너클을 판매한 월마트에 벌금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7천만 원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신용품이지만 이렇게 파괴력이 큰 물건들은 좀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범죄를 당할 상황에 놓이면 이것을 뿌려서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공격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것을 뿌린 다음에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무분별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이 실종 닷새 만에 안전하게 발견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실종 여고생 김모 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양은 현재 건강에 별다른 문제 없이 양호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양을 상대로 실종 경위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시민들에게 날카로운 열쇠고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 2019년 치료를 중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명의 계정으로 강남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오늘 오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고 경찰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찾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포함해 흉악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19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범행 예고글 431건이 올라온 걸로 집계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게시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거된 인원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80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모 따돌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험담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엄마나 아빠의 험담을 듣고 만나지 못하게 되는 자녀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재훈 씨는 2주에 한 번 초등학생 딸을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의 엄마와 헤어질 때 양육권을 넘겨서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에만 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만남 직전 깨지기 일쑤였고 살갑던 딸이 점차 아빠를 멀리하는 낌새도 느꼈다고 말합니다. 쉽게 따지면 뭐 아이가 힘들다는 핑계, 그리고 또 이제 차비 없다는 핑계, 그리고 일 가야 된다는 핑계, 그리고 자기 몸 안 좋다는 거. 심지어 딸이 엄마와 엄마의 동거남에게 학대받는 듯한 정황도 발견했다는 김 씨. 급기야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보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맞다고 인정했고 바로 병원 갔더니 아이 영구치 잘못하면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서도 보내드렸잖아요. 이혼 가정에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헐뜯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자연스레 한쪽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미워하고 만나지 않게 해서 한 아이의 삶에서 부모 한쪽을 제거해버리는 행위예요. 이 자체가 아이에 대한 학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 따돌림 탓에 학대 행위가 조기에 드러나지 못하고 감춰지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해 어린이의 친모는 아들을 자주 보여주겠다는 전 남편의 말을 믿고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이혼한 뒤 아들을 만난 건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아이를 더 자주 봤다면 학대도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건 과태료 처분뿐이라 부모 따돌림을 막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엔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앞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과 보호자 정보를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에 연계해서 아동의 양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나 임시 관리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 연계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태국에 있는 유흥지점을 돌며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방송을 한 한국인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이 유튜버 얘기가 현지 매체에 보도되면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독자 1,300여 명을 보유한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 유튜버 20대 A씨가 여성 2명과 나란히 앉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촬영 장소는 태국에 있는 유흥지점으로 화면 아래에는 시청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이 금액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A씨는 이렇게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태국 현지 여성들과 함께 선정적인 방송을 이어가며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까지 포함됐지만 나이 제한은 따로 없어 미성년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A씨는 태국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 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현지인 비하나 무단 촬영을 멈춰달라며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격이 훼손되고 혐한 감정이 조성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경찰도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 경찰은 A씨 영상에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는 없지만 충분히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묘사하는 것은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으로서도 모멸감을 느낄만하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하고 수익금 1,000여만 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몰래 입국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서해를 가로질렀는데 제트스키 하나에 의지한 상태였습니다. 바다 위에서만 무려 14시간 가까이 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 지난 16일 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입니다. 해경이 빨간색 제트스키 한 대를 수색하고 있죠. 우리 군이 감시를 하다가 미확인 선박으로 판단하고 열 감시 장비로 추적했고 해경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30대 한국계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출발한 건 중국 본토의 산둥반도라고 진술했습니다. 인천까지 무려 300에서 35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보다 조금 더 먼데요. 이 거리를 제트스키로 건너온 겁니다. 무려 1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위성 장비도 없이 나침반 하나에 의지했고 기름통 5개를 매달고 스스로 연료를 주입해가면서 횡단했습니다. 제트스키로 밀입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서 밀입국을 하려고 했던 걸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뭔가를 밀반입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제트스키에서 발견된 물건 가운데 마약이나 무기를 비롯한 불법 소지품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제트스키로 왔냐고 물었더니 평소에 제트스키를 여러 차례 탔고 이 같은 밀입국 방식을 선택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을 모두 7차례 비행기 등을 통해 오갔던 적이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확한 밀입국 동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됩니다. 금요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대신 극심했던 무더위는 조금 기세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조금 두렵기도 한데 비가 얼마나 오는 겁니까? 네,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2차 장마인데요. 이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경계에서 긴 비구름대, 정체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2차 장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북서쪽부터 내리기 시작해 점차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지형의 영향을 받는 해안과 산간 지역에서는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며 다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저기압의 위치와 경로, 발달 정도가 불확실하지만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다음 주 초반에도 다시 비가 내리는 등 당분간은 맑은 날씨보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기온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30도 아래로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2차 장마가 이어지며 극심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열대야도 서서히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9월 상순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2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기존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중국 경제의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6% 넘게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8월 들어 수출액은 278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으며 수입은 314억 2,100만 달러로 27.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지는 35억 6,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올해 누적 무역 적자는 284억 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도 좋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전망치는 96.9를 기록했습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한 달 전보다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낮으면 부정적 경기 전망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새는 전력을 막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업계 노력이 치열합니다.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자리 잡은 지하 4층, 지상 29층짜리 빌딩입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건물 뒷면에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있습니다. 4인 가구가 한 달 쓰는 전력량에 맞먹는 300kWh가 여기서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심야에 값싼 전기로 얼음을 얼렸다가 무더운 낮에 냉방으로 활용하는 장치도 가동합니다. 리모델링 이후 이 건물은 에너지를 10% 정도 아끼고 있습니다. 1987년 지어져 사람 나이로 치면 40 중년을 바라보는 건물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빌딩으로 거듭난 겁니다. 에너지도 적게 쓰면서도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에너지 위기에도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 트여있던 냉장고에 문을 다는 사업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평균 52% 줄였고 특히 여름철에는 63%까지 절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면 61만여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전의 적자 구조가 계속되는 등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 정부 역시 여름철 전력 수요 절정은 지났지만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만큼 집중관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방점을 둘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내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이 처리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는데도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인 비난을 사고 있는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까지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 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정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맺어 놓은 것도 취소한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LH가 보강철근이 빠진 아파트 명단을 처음 공개한 지난달 31일 이후에도 이들 아파트 설계와 감리 다수를 LH 전관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LH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어제 오후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LH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진행한 설계나 감리 용역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중단했는데요. 긴급회의에서 정부는 심사와 선정에 완료된 계약 가운데 LH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에 대해 심사와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맺은 계약 11건이 대상이고 그 규모는 모두 648억 원에 이릅니다. 입찰과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설계와 감리 용역 23건은 모두 절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아예 전관업체를 배제하는 것도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취소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다시 발주할 때는 전관업체 입찰을 배제합니다. 또 설계와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계, 감리 용역에 전관업체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LH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할 방침입니다. LH 퇴직자 취업이 지연되는 기업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 카르텔은 민간 자유경쟁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약탈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정부가 단절시키겠다면서 전반적인 제도적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카르텔을 깰 수 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회사 등을 통해서 전관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서류상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LH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토부 LH는 과거에도 취업 제한을 검토했다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가능성 때문에 이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LH의 최신 의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LH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로 된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대상에서 10개 단지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도 15곳이 아닌 5곳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축소 발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의 사직서를 받고 이 가운데 4명의 사직서를 수리했지만 이들 4명은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한 달여 남은 것으로 나타나 꼼수 사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업체를 지목해놓고도 최근까지 이들 업체와 수주 계약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 재차 확인되면서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관 폐해를 근절하다가 오히려 부실 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관이 없는 것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관을 피해서 계약을 하려다가 실력이 없는 업체에 일감이 몰려서 또 다른 부실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우려입니다. 이한준 LH 사장도 지난 2일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관이 없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LH에서 매년 수백 명의 퇴직자가 나와서 사실상 건설업계 전반에 LH 출신자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LH 전관이 한 명도 없을 정도 업체면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업체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LH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전관이 없을 정도면 정말 소규모의 사업 경험도 거의 없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H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실공사 사태의 원인이 마치 전관 카르텔에만 있는 것처럼 몰아가지만 LH 전관을 모두 빼면 다른 전관이 나오게 된다면서 전관이 있든 없든 설계와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거론되는 대책들 중에 LH의 권한을 좀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LH는 2009년 출범 직후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근절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14년 동안 땅 투기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LH는 핵심 사업인 주거복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업무는 과감하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비대한 조직과 광범위한 업무 범위 탓에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데다가 토지 수용과 용역 발주 등 막강한 사업 권한을 쥐고 있어 전관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발족할 당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긴 했지만 노조 반대로 유야무야 됐습니다. 경쟁 관계였던 두 공기업을 통합하다 보니 칸막이가 여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알력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LH에서 연간 발주한 사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9조 9천억 원으로 1위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국내 수주액 9조 3천억 원보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이권을 쥐고 있다 보니 전관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것이어서 비리의 근본 해결책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인상으로 가뜩이나 착공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말 LH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미분양 물량 50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습니다. LH 관계자는 계약 중단이 유상 옵션 변경 문제 때문이지 무량판 아파트 점검과는 무관하다며 구조 설계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량판 아파트 사태가 공공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15곳 가운데 준공전 단지 6곳의 경우 현재까지 입주일이 밀리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착공 이전 단계부터 문제가 생긴 단지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LH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할 때까지 전관 업체와의 설계 공모와 입찰, 계약 등 모든 절차를 멈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LH 사장조차 전관업체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한 만큼 현재 대다수 용역 절차가 최소 2, 3개월은 임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LH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시기적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70% 급감했고 인허가 실적도 40%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급등한 공사비로 민간 건설사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향후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늘 오후 어민단체장과 면담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오늘 오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소문 피해 대책 지원용으로 300억 엔, 우리 돈 2,800억 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 엔, 4,6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2015년 어민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종합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일본 정부는 어민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지만 어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6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특별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내일 강요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측에 지난달 오염수를 증기로 바꿔 대기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하순 일본 정부에 보낸 질문지에서 대기 방출이 해양 방류보다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필요한 경비가 대기 방출의 10% 수준인 34억 엔이라는 일본 측 추산 결과를 인용해 일본의 선택이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염수 대기 방출과 관련해 이미 대기 중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확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의 요구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중 공격 능력이 절실한 우크라이나는 전쟁 양상을 바꿀 기회로 보고 있지만 실제 인도는 내년에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네덜란드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군 기지를 찾아 F-16 전투기를 직접 살폈습니다. 마르크 르이터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전투기 인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제공을 허가한 지 이틀 만입니다. We can announce that the Netherlands and Denmark commit to transfer F-16 aircraft to Ukraine and the Ukrainian Air Force. 공중 공격 능력이 러시아보다 뒤진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조종 훈련을 받는 데만 적어도 반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능력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빨라야 내년 초쯤 인도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F-16 неодмінно дадуть нову таку енергію, впевненості, нову мотивацію для і воїнів, і для цивільного населення, і дадуть, я впевнений, новий результат для України і всієї Європ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된 뒤 2달이 넘었는데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뢰밭과 참호에 의존해 버티기에 들어간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기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F-16 전투기가 양상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영국의 간호사가 수십 명을 더 해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간호사 루시 래피가 과거 근무한 잉글랜드 북서부의 병원 2곳에서 영아 수십 명을 더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 7명을 살해한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에서는 아기 약 30명이 수상한 사건을 겪은 걸로 확인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루시 래피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신생아들의 체내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우유를 강제로 먹이는 방법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서 2012년부터 2015년 체스터 백작 부인 병원 등에서 태어난 아기 약 4천 명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달에 도착했던 러시아가 반세기 만에 쏘아올린 달 남극 탐사선이 추락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조만간 인도의 탐사선이 달 착륙을 시도하는 등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러시아의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불을 뿜으며 솟아오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남극 탐사에 나선 것입니다. 얼음이 발견된다면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현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루나 24호 이후 47년 만에 발사한 우주기술 강국 러시아의 야심이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Надеюсь, что мы будем первыми. И если, конечно, будет обнаружена вода, открывается очень серьезная перспектива. Открывается перспекти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하지만 이번 시도는 착륙 하루를 앞두고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루나 25호가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의 편차 때문에 궤도를 이탈했고 결국 달 표면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젠 인도의 찬드레안 3호가 세계 최초 달 남극 착륙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러시아 탐사선보다 일찍 출발했지만 우회 경로로 이동해 23일 도착이 목표입니다. 우주항공 기술에 앞서 있는 중국은 내년에 달 표면에서 표본을 채취할 계획이고 뒤이어 미국은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도착해 탐사 활동에 나섭니다. 我们建立了独具中国特色的近地空间科学与应用体系，建成了功能完善、性能国际先进的国家太空实验室研究平台。 핵 융합 원료인 헬륨 동위원소와 히토류가 풍부한 곳이자 더 깊은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우주 탐사의 거점으로 평가받는 달. 냉전 이후 반세기 만에 우주 패권 경쟁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뜨겁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32.7도까지 올라 있고요.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무척 심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전에 중부와 호남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여름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오늘 한낮 시간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